최근 2달간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10건 중 3건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아파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를 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전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들었냐면 2020년도, 21년도에 연끌할 때 정부에서 9억 이하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니까 바로 6억에서 9억 사이 딱 그 중간층이죠. 자, 그 아파트를 연끌하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샀고 집단감기가 나왔고 집값이 버블이 꼈었죠. 버블을 만들었었죠. 2020년, 2021년도에. 자, 또 집값이 폭락을 하니까 정부가 또 규제를 풀어줬어요. 규제를 풀어준 게 아니라 대출 금리를 완화를 해준 거죠. 완화를 해줘가지고 또 집을 사라고 또 꼬신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특례 보금자리론이 4% 초반대였는데 최근에 금리 하단이 3% 후반대까지 떨어졌어. 자, 또 속은 거죠. 또 속은 거예요. 자, 또 속아서 연끌을 또 했다라는 이 기록들이 기사가 나왔어요. 시즌 2를 한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연끌에서 산 사람들이 이 수익이 나겠냐라는 문제예요. 연끌에서 수익이 나겠냐. 자, 그리고 지금 금리가 당분간은 계속 고금리가 지속된다라는 것도 문제이고, 자, 정부에서 뭘 마련해 줬냐면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 대출을 확대해 주겠다. 그리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도입해서 대출 문턱을 낮춰주면서 집중적으로 20대, 30대들이 집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월달, 3월달 집중적으로 거래가 많이 됐죠. 중개를 통해서 거래된 서울 아파트만이에요. 총 3,879건 가운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가격대 거래 건수가 1,189건, 전체의 30%였다라는 거야.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체 30%라는 얘기는 집중적으로 이 아파트들이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 론을 통해서 정부의 가격, 정부의 그 집값 급락의 어떤 경착륙에 대한 가격 방어가 결국은 성공했죠. 또 연끌을 해서 그들을 투입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자, 직전 2개월간, 그러니까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월간 거래된 1967건 중 6억에서 9억 이하의 거래 비중에 비해서 한 2포인트 더 올랐다라는 거야. 더 많은 비중이 실렸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자, 그리고 이제 6억에서 9억 이하의 아파트가 팔리니까 9억 이하의 아파트 팔으신 분들이 9억 이상의 아파트를 또 사겠죠. 교체 매매를 또 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9억에서 15억 이하의 아파트가 거래가 됐다. 거래도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야. 전국적으로 뭐 경기도 수도권이 좀 많이 일어났고, 뭐 세종시도 많이 거래가 됐고, 주로 이런 거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6억 특례 보금자리로는 집을 사면 그 판 사람들이 또 교체 매매를 하는 그런 수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자, 그 수요가 이루어진 사이에 세계의 금융시장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은행들이 파산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으로 가고, 그리고 오늘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오고 금융위기도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빚을 내서 또 집을 산 거야. 빚을 내서 집을 샀다. 자, 그래서 지난 2, 3월간 9억에서 15억 원 아파트 거래 비중이 28.3%로 6억에서 9억 원에 이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에서 15억 사이 거래가 58%, 거의 60%가 일어난 거야. 전반적으로 다 일어난 거예요. 거의 다 일어난 거야. 이렇게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바로 정부의 그 대출 규제 완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또 연끌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갔다라는 거야. 결국은 그분들을 이용한 거예요.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뭐 규제 지역이고 비규제 지역이고 없어. 그냥 무조건 대출해 준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결국은 정부의 정책 자체가 리스크야. 리스크. 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LTV를 80%까지 높였어. 이거 좌파 정부에서는 막 투기 못하게 60%로 낮추고, 뭐 규제 지역에서는 뭐 40%까지 낮췄잖아요. 근데 80%까지 높인 거야.
결국은 이제 뭐 집값이 뭐 버블이든 말든 들어가서 좀 사달라라는 거야.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신 거야. 그리고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확대했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거래가 되는 게 금리 하단이 좀 내렸어요. 3% 후반대까지. 물론 뭐 해당되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금리가 좀 떨어졌어. 자, 우리 최근에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아직도 채권 시장 뭐 그다음에 채권이니까 기업들의 자금을 융통하는 채권 시장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채권 발행이 그렇게 예전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결국은 금리가 낮아진 거잖아요. 결국은 은행들이 이제 자금 조달이 쉬워졌다라는 거잖아요. 은행채 금리를 높게 안 해도 금리 조달이 쉽다라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거야, 결국은 시중에. 결국은 우리가 모르게 돈들이 많이 지금 풀리고 있다라는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야.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대출 예금 금리, 예적금 금리는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대출 금리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못 올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달에 뭐 4%대가 넘었다. 아직도 4%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4%대면은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막 8%대로 느껴진다고. 실제 물가 오르는 거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은 어려워지는 거야. 그죠? 뭐 서민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어디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투자한 게 아닌데 우리가 사 먹는 그 치킨, 맥주, 소주, 그다음에 과일, 쌀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들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거야, 결국은.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집값도 지금 안 잡히지. 그리고 고분양가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다 완판이 되지. 거기다가 분양권 전매 규제까지 다 풀어줬으니까 와서 투기하라는 거잖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야기지만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을 위해서는 정책들을 굉장히 효의적으로 하고 있잖아. 그 종부세도 50%가 뭐예요? 한 60% 이상 깎아준 것 같아. 60%, 70%. 공시지가 낮아지고 종부세율 낮아지고 그러면서 거의 뭐 50% 이상 낮아지면서 세금을 깎아줬고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 다 풀어주고. 자,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는 좋은 거야. 금리는 또 안 올리고, 그죠? 금리는 안 올리고 빨리 올려줘야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급매물들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그 여당이죠. 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불리하잖아. 그죠? 그리고 서민들의 실제적으로 경기 침체가 너무 급격하게 다가오는 건 서민들이잖아. 부자들은 룰루랄라고 지금,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종부세 깎아주니까 뭐 집도 이제 안 팔아도 되겠네. 좀 그렇게 가고 있잖아.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자,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